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외신도 정말 뜨겁고 제가 눈길이 갔던 것은 그 구절이었는데 최대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맞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예. 우리 중국을 증오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이상한 우리 정부 흉보는 글을 올리거나 어떤 행동이라도 하면 바로 잡아갈 줄 알아라. 최대 종신형을 살게 해주마.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저도 그래서 큰일이에요. 네.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중국 시리즈를 했는데 네. 우리 PD님이 썸네일을 세게 쓰셨더라고. 시진핑 주석님께서 무슨 감히 좌충수라니요. 당분간 홍콩은 못 가겠네요. 예, 마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난 2019년에 홍콩에서 발생한 그 대규모 반정부 시위, 그러니까 2019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런 법안에 반대해서 수개월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시위가. 그게 홍콩 인구의 한 25% 정도가 참가한 아주 큰 시위였는데 이 시위 직후인 2020년에 중국이 반중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홍콩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기본법 제23조가 그때의 중국 홍콩 보안법을 이제 보완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중국 본토에는 그런 법을 만들어 뒀지만 홍콩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법을 또 하나 두고 감시하겠다는 거죠. 네. 논의부터 의회 통과까지 거의 50일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가 됐어요. 근데 법의 목적성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반역, 내란, 선동을 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년. 근데 그런 행동을 만약에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공모했다. 그러면 그때는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큰일 났네. 네. 허위 사실 공표 같이 좀 뭔가 죄질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외부 세력과 만약에 공모를 했다 하면 징역 10년 같이 이렇게 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고 해도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고 하면 더 무겁게 보고 처벌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말하는 그 규제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해요. 그 표현들이 보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기밀이라는 거를 정의할 때 보통 우리가 국가 기밀하면 국방, 외교 아니면 첨단 기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회 경제까지 포함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경제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송경제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게 사실 경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걸 포함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외부 세력이라는 표현도 외국 정부, 정당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계 회사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시하고 제한하겠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 법이 당장 오늘 23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고 한 것 같고 모든 세력과 결부된 걸 다 관리하겠다라는 거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유가 없어진다는 듯한 느낌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좀 홍콩 하면 뭔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약간 홍콩이라고 하면 전혀 중국스럽지가 않고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예. 에너지도 넘치고 조금 더 민주적이고 조금 개방된 아시아의 금융허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2020년 그 중국의 홍콩 보안법 이후에 그 중국 본토의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서 홍콩의 매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주식시장도 굉장히 침체가 됐고 네. 주택의 가치도 홍콩 집값 비싼데도 좀 가치가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능력 있는 인재들 그다음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는 근처 싱가포르나 이런 쪽으로 이민을 떠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인해서 홍콩이 중국 본토 체제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모양새가 됐는데 애초에 이 법 자체가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하고 반중에 그냥 싹을 자르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당장 홍콩 사람들은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자체를 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뭐 행여나 뭐 인터넷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글이라도 하나 올리거나 만약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 들고 뭐 다녔다.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돼서 수년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요. 뭐 홍콩의 교회에서 만약에 선교 활동을 한다. 네. 이런 것도 선동이야 해버릴 수도 있고 음. 뭐 예를 들어서 고해성사를 어디 가서 했다. 고해성사를 이제 했는데 이거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고해성사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퍼뜨린 거다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구속될 수 있는 명분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모호한 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난 몇 년처럼 앞으로 싱가포르 등지로 자본과 인력이 유출될 게 더 심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홍콩 기업들도 이제 아무래도 법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제 홍콩을 떠날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홍콩에 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면 홍콩은 국제 금융 비즈니스 허브 중에 하나인데 네. 정작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도 고민이 많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이게 무슨 모호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냐. 이거는 민주주의의 억압이다. 이런 비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자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홍콩으로 나가 있는 기관 뭐 아니면 단체, 개별 기업 이런 것들이 다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딜로이트 같은 회계법인이 네. 홍콩에 있는 회사를 뭐 자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회사 내용 중에 그냥 이거 국가 기밀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우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딜로이트가 이거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선동을 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간첩행인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려가 하나 또 있고 이제 마지막 반응은 이제 홍콩의 매력은 끝났다. 이런 반응이에요. 앞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홍콩이 점점 더 무섭고 위험한 곳이 될 수 있겠다.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 가치도 떨어졌고 여행지로서 가치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어떤 홍콩 사회의 폐쇄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직장 동료분 네. 한 분을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콩이 바뀐 것 같다.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옛날 홍콩은 뭐 길가에 가보면 영어 쓰는 사람이 줄을 네. 이뤘는데 요즘은 다 중국어 쓰는 사람이 어. 많고 옛날에는 홍콩 그러면 이게 진짜 아시아의 허브가 맞구나 싶을 정도로 뭐 백인도 있고 여러 맞아요. 인종이 섞여 있는데 요즘은 완전히 중국인들 중심이 됐고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더더욱 홍콩의 중국색이 더 드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도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참 걱정인데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목이 더 안 좋은가 싶기도 한데 전 세계 대기질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공기 안 좋은 국가들이 전부 아시아에 몰려 있다고요. 네, 그 공기청정기로도 유명한 그 대기질 분석업체 IQ 에어라는 곳이 네. 134개 국가에서 약 8,000개 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말로는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예.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아가지고 미세한 입자라서 흡입하면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되는 그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국가 순위로 보면 세계에서 연평균 대기질이 가장 나쁜 나라는 방글라데시. 네. 그다음 두 번째가 파키스탄, 세 번째가 인도, 그리고 타지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이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순으로 하면 50번째로 대기질이 나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시마다 비교해서 순위를 매겼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예. 교수님은 그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을 가진 100개 도시 중에 아시아 국가들이 몇 곳이나 들어가 있을 것 같으세요? 방금 뭐 1, 2, 3등도 다 아시아고 하니까 절반은 아시아인가 본데요. 정답은 99개. 100개 중에 99개요? 한 곳 빼고. 참.
한 곳, 오히려 그 한 곳이 어딘지도 궁금하네요. 그 한 곳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논이라는 도시예요. 예. 네. 네,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최악의 대기질을 가진 도시도 뭐 이 나라고 대기질이 가장 최악인 100개 도시 중에 83개도 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인도? 맞아요. 인도. 인도에만 83개 국가가 전체 탑 1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네. 이 대기질 세계 최악의 도시는 바로 인도 북부 비하르주에 있는 베구세라이라는 도시였는데요. 이 대략 50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그 WHO 기준치의 23배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야. 근데 23배 하면 잘 감이 안 오실까 봐 좀 비교를 하자면 한국의 서울이 이번에 그 도시로 이제 순위를 매겼을 때는 한 1206등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건데 이게 WHO 기준치의 4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제 좀 체감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4배 정도인데 23배면 야, 대략 어떨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 보고서에 조사된 지역의 92%가 WHO의 기준치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도 걱정이지만 세상에 인도는 왜 이렇게 대기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인도의 대기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절반 이상은 석탄 화력 발전소와 산업 공장에서 발생이 되고요. 30% 좀 안 되게가 차량에서 그리고 17% 가량이 농촌에서 발생이 됩니다. 뭐 코로나로 자동차 이동량이 줄었을 때 맑은 하늘이 보였을 정도라고 해요. 대기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델리의 모든 학교가 뭐 임시 휴교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네. 그 당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임시 가동을 중지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농촌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도 크게 한몫을 합니다. 그 농촌에서 만들어지는 게 석탄보다 5배나 높은 대기 오염 물질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우리말로는 화전이라고 하죠. 그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철에 정기적으로 밭을 태우잖아요. 네. 인구의 한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가 이 화전을 합니다. 아. 네, 이 때문에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이 인도 농민들의 그 화전 때문에 생긴 스모그로 또 영향을 받아서 대기 오염이 안 좋은 국가 탑 순위에도 올라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농촌 가정에서는 90% 이상이 이제 에너지를 전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작, 뭐 마른 풀, 건초 아니면 좀 쓰레기 아니면 뭐 소나 가축물의 그 가축의 배설물 네. 이런 것들을 태워서 써요. 몸에 안 좋은 건 다 태우네요. 네. 그 도시에서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정이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대기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국가 순위로 따졌을 때 1위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속한 개발 가속화와 뭐 이제 도시화 이런 걸로 이제 공장 매연도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저급 경유나 오래된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와 마찬가지로 장작 같은 어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독성 폐기물 그냥 소각해버리는 그런 관행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그 조기 사망 원인의 한 20% 정도는 그 심각한 대기 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국민들도 정부에게 이것 좀 시정해라 목소리를 낼 것 같고 또 주변 국가 피해들도 많네요.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옆에 국가들에게 제발 시정 좀 해라 네.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는 뭐 개선 노력을 전혀 안 하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한 나라들은 뭐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거나 뭐 최근 들어서 아니면 농촌에다가 밭을 태우지 말아달라. 그럼 태우지 말고 만약 다른 방법을 쓰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겠다. 예. 뭐 이 돈으로 비료도 사고 그래라 이런 방법도 꺼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없는 곳들은 뭐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쓰레기를 태워서 밥을 지으려면 이제 가스든 전기든 뭐 대체 연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그러면 오염된 대기 오염 상황부터 해결을 해보자.
라는 생각인데 이제 원인보다는 결과를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자는 건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인공 강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서 수증기를 구름에 더 가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얼마에 한 번씩 비를 내리게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싹 씻어내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정말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가요. 네. 네, 며칠 못 가는 임시 방편이라서 보다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상황 듣고 보니까 당분간 쉽게 해결될 사항도 아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 하면 이제 그 애견의 나라, 네. 반려동물의 나라 이걸로 유명한데 최근 그런 영국에서 동물병원 수가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의사들이 도대체 가격 책정 어떻게 하는지 뜯어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왜 이걸 쳐다보는 거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참 많은데 코로나를 계기로 더 늘었거든요. 예. 근데 영국이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예요. 영국에 사는 강아지들만 예. 따졌을 때 2018년에 890만 마리였던 게 2023년에 1100만 마리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영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그러면 우리 반려인들 알겠지만 나가는 비용이 많죠. 그렇죠. 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의 반려동물 케어 지출 비용이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약 7조 6천억 원 규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리수가 더 늘었다고 하니까 그 비용도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동물병원에 내는 비용을 보니까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시골의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리 집 송아지가 만약에 아파요. 그러면 그 수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우리 송아지 좀 봐줄 수 있어요? 하면 새벽에도 막 뛰어와서 그렇죠. 봐주고 그랬던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예. 언젠가부터는 새벽에는 진료를 거부하고 당직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영국의 이 반독점 감시 기구인 경쟁시장청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공정위 뭐 이런 곳이거든요. 아, 야, 어쩌다가 이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약을 먹이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냐. 골목 상권을 다 잡아먹고 몸집을 키우는 대기업 동물병원 너희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너희들이 소비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어디 한번 우리가 깊게 심층 조사 좀 해보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 동물병원? 영국에서는 대기업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합니까?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10년 전만 해도 90%가 개인 동물병원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요? 네, 현재는 그런데 40%만 개인이고 60%는 대기업에 인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많은 병원들이 기존에 쓰던 이름을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뭐 그 기업의 로고가 새겨진 공용 물품이라든지 뭐 운영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병원이 대기업에 넘어간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격하게 늘면서 야, 이게 돈이 되겠는데? 하고 느낀 뭐 영국의 사모펀드나 대기업들이 동네 동물병원을 야금야금 인수를 한 거예요. 사들이기 시작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키워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4배 주고 사서 15배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마진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는 수익성이 좋다는 건데 기업 차원에서 이제 개인 동물병원에서 이제 의약품을 공급해 오는 거랑 기업 차원에서 제약사들하고 의약품 협상을 할 때 훨씬 더 싸게 사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진이 더 높고 뭐 백오피스 직원 교육이라든지 뭐 장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잘 구축이 돼 있으니까 본인들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또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도 유리하니까 수익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감독기관들이 쳐다봤을 땐 어찌 보면 이게 기업화되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네요. 그쵸. 이런 모양새가 영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괜히 비싼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다고 보는 건데 우선 일단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수의사를 선택을 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뭐 가격이나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점. 뭐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자유롭게 그 자영업으로 있으면
또 근처에서는 경쟁도 붙고 가격이나 좀 서비스의 발전도 있고 주인들은 또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대기업이 그 지역의 동물병원 주변 동물병원을 다 사들여서 하나의 병원으로 통합해 버리면 선택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 처방약 중에서 사실 더 싼 약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비싼 약을 처방한다든가 아니면 수술비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한다든가 아예 기본적인 비용의 안내 표시도 없어서 이제 바가지를 쓰기 딱 좋다는 거. 그래서 영국 감독기관이 요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수의사들 수가도 좀 조사하고 너네 한번 보자 하고 있고 그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동물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사실 이렇게 다 모아서 최상의 보살핌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시장 경쟁도 오히려 촉진도 하고 가격도 오히려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동물병원이지만 개별 수의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데 반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의사 동물병원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의사들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수의사 양성하고 뭔가 인턴같이 수료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히려 더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갈 수 있냐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영국 그 감독기관의 결과,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진짜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스템화돼서 좀 더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규모의 경제를 삼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지 나중에 한번 또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네. 옆 나라 일본. 우리가 일본을 많이 쳐다보는 이유가 요즘은 진짜 우리보다 먼저 걸어간 고령화의 대안 이것 때문에 쳐다보기도 하는데 네. 요번에 이제 아주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고요? 네. 일명 손주 육아휴직 제도예요. 손주 육아휴직. 네. 일본의 그 오카야마라는 지자체가 4월부터 손주의 성장 단계에 맞춘 특별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출생 전후 3일간의 유급 휴가를 인정하는 걸 비롯해서 3세가 될 때까지 총 6개월의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제가 손주를 좀 봐줘야 돼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가 생기면서 예. 이제 육아도 해결을 하면서 우수한 직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오카야마 외에도 서너 군데가 이미 손주 휴가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인데요. 이 조부모 세대의 육아 기여가 점점 커지면서 이 손주 육아 휴가는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큰데 일본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은퇴한 시니어들을 뭐 매니저급으로 재고용을 한다거나 네. 국가 공무원 정년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인재 유출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반응이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점점 내 몸도 삐걱삐걱하면서 안 좋아지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손주 휴가라는 제도가 생기면 오히려 이거를 안 쓰면 자식에게 좀 눈치 보이고 그렇네요. 미안해지는 고된 좀 노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참 제도 자체가 참 흥미롭고 재밌긴 한데 어르신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세계 돌아가는 소식 이모저모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